나는 올해 73인 장사꾼이다. 아니, 장사꾼이었다. 이제 내가 한평생 해온던 식당은 정리해서 아들들에게 나눠줬다. 솔직히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내 옆을 든든히 지켜주던 남편도 떠나보내니 장사를 하는 게 이젠 버겁고 무섭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먼저가 아니라 눈을 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다. 밤새 아무 일 없이 아침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어머님은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든든하시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기만 한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꼭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내 품에서 키운 아들이고 하나는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다. 핏줄로 이어진 아들은 내게 한 명도 없다. 그래, 참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다. 나는 두 아들에게 정말 똑같이 해줬다고 믿고 있다. 아니, 믿고 싶었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가게를 차려줄 때도 그랬다. 위치, 자본, 조건까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다. 누가 더 좋다, 나쁘다. 비교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정도면 엄마로서 할 일은 다 했다.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 생각에서 끝나주지는 않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집안에서 들리던 기침 소리도 TV 채널 돌리는 소리도 사라졌다. 그때부터 모든 선택은 온전히 내 몫이 됐다. 그 선택들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아이들 문제였다. 두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생각한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 적어도 그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모습에 괜히 안심이 됐다. 가게 문을 열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이들은 하나둘 바빠졌다. 전화는 줄었고 집에 들르는 날도 뜸해졌다. 처음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도 젊었을 땐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빴다. 부모 생각할 여유가 없던 날도 많았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넘기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느끼게 됐다. 전화가 울리지 않는 하루, 문자가 오지 않는 하루가 며칠, 몇 주 이어졌다. 외로웠다. 이 두 아들이 가게 차려주고 할 걸 다 해줬다고. 이 늙은 어미를 신경도 안 쓰다니. 두고 보자 싶었다.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나에게 아직 남은 재산이 있다. 두 아들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돈이 있다는 것. 그건 원래 누구에게 줄 생각도 없던 것이었다.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쥐고 가려고 했던 것. 마지막 남은 내 선택권 같은 것이었다. 나 죽고니서 장례비며 들어갈 돈들. 내 선에서 다 마무리 짓고 싶고 며느리들이나 손주들 용돈 주고 학비 대주려고 안 내놓은 돈들. 아들들은 모를 것이다. 장사만 한평생 해온 내 얼굴 표정만 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마음먹었는지는 니놈들은 절대 모를 것이다. 가게 물려주고 한 푼 없다고 울상짓는 내 말을 정말 믿었던 걸까? 두 놈 다 바쁘다고 영 시원치 않다. 찾아오는 모양새가 마뜩찮다. 그래, 그렇다 이 말이지. 나도 다 생각이 있다. 입양한 아들도 내 아들, 재혼해서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도 내 아들. 그렇게 허물없이 생각했건만 두 놈 하는 거 봐서 잘해주는 놈한테 몽땅 해주자라고 마음을 먹었다. 젊을 때 너무 애쓴 탓인지 솔직히 요즘은 너무 힘들다.
관절도 그렇고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하니 정말 솔직히 요즘 딱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나는 정말 두 아들놈에게 똑같이 해줬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망설이고 있다.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나이가 되기 전까지 나는 망설임이라는 걸 크게 해본 적이 없었다. 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망설이다니 나에게 사치다. 하지만 요즘은 밤이 되면 자꾸 같은 생각이 반복된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 선택이 마지막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번에는 고치거나 다시 맞출 시간이 내게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돈 이야기를 꺼내려다 입을 다물게 되는 날이 늘었다. 아들들 얼굴이 떠오르고 며느리들의 말투가 스치고 예전에 들었던 사소한 한마디들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쪽이 이미 상처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내 젊을 적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다. 첫 결혼부터 이야기해보자.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 나는 결혼을 했다. 그땐 여자 인생이란 게 크게 선택할 것도 없었다. 집에서 이 사람이다 하면 그게 인연인 줄 알고 고개를 끄덕이던 시절이었다. 처음엔 평범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저녁에 밥 차려주고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반찬 얘기하며 지냈다. 문제는 시간이 조금 흐른 뒤부터였다. 아이 소식이 없었다. 처음 1년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요즘 세상에 뭐 천천히 가져도 되지. 그 말이 나를 위로하는 말인지 미루는 말인지 그땐 몰랐다. 2년이 지나자 말이 바뀌었다. 혹시 몸이 차가운 건 아니고 옛날엔 이런 거 여자 쪽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 그 말들이 하나씩 쌓였다. 직접 나를 찌르지는 않았지만 옆에 쌓아두는 느낌이었다. 피할 수 없게 시댁에 갈 때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애가 있어야 집안이 산다는데 아들은 멀쩡하다잖아. 여자 팔자가 말이야. 그 말들이 내 이름 대신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멀리 용하다는 의원마다 찾아가서 침도 맞고 약도 먹었다. 그것도 안 되니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몇 번이나 드렸다.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나는 몇 년을 버텼다. 설마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첫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예전엔 밥 먹다 웃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숟가락 소리만 났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그만 나가라고 했다. 어디 우리 집 대를 끊으려 하냐고. 점을 보면 남편은 문제없고 네가 문제니. 너만 나가면 집안이 평안하다며 막무가내로 쫓아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고 집을 나갔다. 기가 막혔다. 하지만 아들은커녕 아기를 못 가지는 게 내 팔자구나 싶어서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친정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옷장사를 하던 언니가 내 사정이 딱하다며 장사라도 시작하라며 돈을 빌려주었다. 앞으로는 울지 않았지만 자려고 하면 눈물이 흘렀다. 중매로 만났지만 남편을 믿고 살았는데 내 못 낳는다고 쫓겨난 내 팔자. 그래도 굶어 죽을 순 없으니
돈을 벌어야 했다. 포장마차부터 시작했다. 음식은 자신 있었다. 가만 보니 닭발이 만만했다. 재료비도 싸고 포장마차에서 팔기 딱이었다. 언니는 내가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 간간히 들려 남자를 소개해 주려고 했다. 전 남편은 벌써 딴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아, 정말 내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나도 새 출발하려 했다. 근데 전부 애 딸린 재취자리. 난 내 애를 가지고 싶었다. 남의 애를 키워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언니는 남의 자식이라도 키운 정이 무섭다고 고집을 꺾으라 했다. 근데 아직 포기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애 딸리 재취자리 전부 마다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래. 혼자면 편하지. 애 없는 게 상팔자야. 애 키우는 게 보통 골치가 아니야. 그 말들이 전부 위로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어떤 말은 너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잖아라는 확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아이 이야기를 내 인생에서 아예 빼버리기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을 테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덜 아플 테니까. 정신없이 장사만 하자. 그래, 손님들이 남겨놓은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내 시간을 넘겨버렸다. 그땐 아직 몰랐다. 내 인생에 아들이 둘이나 생길 줄. 그리고 마음 한구석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던 내가 낳은 자식은 평생 없었다. 인생이 참 다 주지는 않는가 보다. 이제 가게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처음 가게를 차리기로 마음먹었을 때 나는 혼자였다. 도와줄 사람도 상의할 사람도 없었다. 물론 언니가 처음 돈을 대주었지만 언니는 옷장사를 하고 먹는 장사는 안 해봐서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막막했다. 포장마차를 시작하고 이제 제법 단골도 생기고 요령도 생겼을 때 어떤 아이가 눈에 보였다. 시장 끝쪽에서 종종 보이던 아이였다. 늘 같은 옷, 늘 같은 신발.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시장 구석을 조심조심 지나가던 아이. 어느 날 내 포장마차 앞에 한참을 서 있길래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뭐 찾는 거 있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망가지도 않았고 다가오지도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이는 가게 근처를 맴돌았다. 나는 일부러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아이의 사정까지 함께 떠안게 될 것 같아서였다. 그러다 비 오는 날이었다. 비를 피할 곳이 없었는지 아이는 가게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어묵 국물을 종이컵에 담아 내밀었다. 비 맞으면 감기 든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고 말없이 마셨다. 그 작은 손이 유난히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이는 가게 일을 조금씩 도왔다. 처음엔 박스 접는 것부터, 그 다음엔 물건 나르는 것, 잔돈 챙기는 것. 나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냥 같이 했다. 이건 이렇게 들면 허리 안 아파. 손님 올 땐 먼저 고개 숙여. 그렇게 말 몇 마디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하루를 같이 보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줌마, 내일도 와도 돼요? 그 말에 나는 잠깐 멈췄다. 와도 돼요라는 말이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렸는지. 그래, 와라. 아이의 사정을 알게 된 건 그보다 한참 뒤였다. 부모가 없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지냈다는 이야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불쌍하다고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불쌍하다고 느끼는 순간 동정이 되고 동정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대신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랑 같이 살아볼 수는 없을까? 입양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말렸다. 혼자인데 무슨 입양이야. 나중에 후회한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야. 그 말들 하나하나가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오래 고민했다. 하지만 가게에서 아이와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점점 내 하루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도 조금씩 변했다. 말수가 늘었고 웃는 얼굴이 생겼다. 무엇보다 가게 문을 열 때 먼저 와서 불을 켰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가족 같았다. 입양 절차가 끝나던 날 아이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도 아무 말이 없었다. 집에 들어와 짐을 풀고 저녁을 먹고 불을 끄려는데 아이가 내 옆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아이는 나를 그렇게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아서였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은 늦었지만 분명했다. 그날 이후 가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되었고 아이의 손은 내 손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엄마로 하루를 살기 시작했다. 아이 이름을 새로 지었다. 김정우. 발을 정해 도울 우를 썼다. 이제 나는 정우 엄마다. 정우를 데리고 산 지도 몇 해가 흘렀을 무렵이었다. 가게는 그럭저럭 굴러갔고 아이도 학교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말이 많지도 않았고 살갑지도 않았다. 다만 자기 몫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정우를 대하는 태도가 조용했다. 괜히 다가오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 점이 나를 안심시켰다.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괜찮으면 저도 괜찮아요. 그 말에는 조건도 질문도 없었다. 나는 그 대답이 고마우면서도 조금 미안했다. 남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미 중학생이어서 내가 키워야 할 아이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정우가 있었기에 젊은 시절 마다하던 아이 딸린 재취자리가 이젠 아무렇지 않았다. 이게 시간의 힘인가 보다.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인 박동현은 말수가 적지 않았다. 눈치도 빨랐고 어른들 앞에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잘 가리는 아이였다. 내 식구가 한 집에 살기 시작했을 때 큰 문제는 없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무난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엔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누가 크게 웃지도 크게 싸우지도 않았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나뉘어 있었다. 정우는 늘 먼저 물러섰다. 방을 고를 때도 반찬을 집을 때도 자기 방이 조금 작아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반면 동현이는
필요한 건 바로 말했다. 이 방이 더 좋아요. 이건 제가 먼저 쓸게요. 이건 불편해요. 그 말투가 버릇없다고 느껴지진 않았다. 다만 자기 몫을 당연하게 아는 아이였다. 나는 그 차이를 자꾸 눈여겨보게 됐다. 정우가 조용하면 내가 더 말을 걸었고 동현이가 요구하면 나는 한 번 더 생각했다. 괜히 내가 치우친다고 느낄까봐. 그래서 나는 더 조심했다. 용돈 날짜도 같게, 금액도 같게. 누구에게 뭘 사주면 반드시 다른 한쪽에게도 같은 걸 준비했다. 정우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 얼굴이었고 동현이는 자연스럽게 받았다. 남편은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기 아들 문제는 나에게 맡겼고 정우 문제에도 간섭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존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건 방관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내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는 둘씩 나뉘었다. 남편은 자기 아들과 학교 이야기를 했고 나는 정우와 가게 이야기를 했다. 한자리에 있었지만 같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정우는 늘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도왔다. 말없이 그릇을 옮겼다. 동현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저 생활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 차이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이 아이는 이 집을 자기 집으로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늘 정우 쪽으로만 향했다. 어느 날 정우가 말했다. 엄마, 아저씨 아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은 투정도 아니고 서운함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안에서는 무게가 다른 저울. 나는 그 저울이 기울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이미 완전히 같은 무게는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 결론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팔자에도 없는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다. 그렇게 자식을 바랬건만 내가 입양한 아들, 재혼한 남편의 아들, 그렇게 신은 모든 걸 다 주지는 않으시지만 이렇게라도 아량을 베푸시는가 보다. 그렇게 남편과 살면서 가게는 날로 번창했다.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나는 친절하고 맛있는 닭발집 사장이 되어 있었다. 남편은 가게가 잘 되고 정우도 동현이도 학교 가고 군대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저희들 인생을 살게 되고 나서 같이 가게를 하게 되었다. 남편은 욕심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새벽같이 나와서 가게 문을 같이 열고 교대로 밥을 먹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내 의견에 묵묵히 따라주는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었다. 그런 남편이 쓰러진 건 예고 없이였다. 아침에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이었다. 병원이었다. 보호자분이시죠. 그 말 하나로 나는 모든 걸 알아들었다. 달려가면서 눈앞이 흐려졌고 머릿속은 비어 있었다. 병실에서 본 남편은 이미 말을 할 수 없었다.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의 기둥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며칠 뒤 남편은 떠났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마음 정리도 없었다. 살아있을 때에도 내 손 안 가게 하더니 떠날 때에도 내 손 안 가게 깔끔하게 그렇게 가버렸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힘들다고 느꼈는지 정우는 내 옆에 붙어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내가 일어날 때, 앉을 때 늘 반박자 먼저 움직였다. 동현이는 손님을 맞았다. 어른들 앞에 서서 차분하게 인사했다. 어디서 배운 듯 딱 필요한 말만 했다. 둘 다 자기 방식으로 아버지를 보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갑자기 너무 넓어 보였다. 사람이 하나 빠졌을 뿐인데 공기가 달라졌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남편의 빈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두 아들을 불렀다. 거창한 자리는 아니었다. 집 거실, 낡은 소파 앞. 두 놈 다 가게를 하고 싶다고 넌지시 뜻을 비춘 적이 있기에 늘 고민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고민하게 될지는 몰랐지. 나는 말을 꺼내기 전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엄마가 결정해야 할 게 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두 아이 모두 자립 문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각자 앞으로 뭘 할지 정해야 할 시기였다. 나는 며칠을 계산했다. 통장을 열어보고 장부를 다시 적었다.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부터가 무리인지. 그리고 결론을 냈다. 둘에게 똑같이 가게를 차려주자. 돈의 액수, 위치, 조건. 될 수 있으면 차이가 없게 누가 더 잘 될지보다 누가 더 서운해할지를 먼저 생각했다. 나는 그 선택이 공정하다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두 아들을 다시 불렀다. 엄마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생각한다. 그 말은 연습한 말이 아니었다. 그만큼 절실했다. 정우는 괜찮아요. 그 한마디였다. 동현이는 조금 더 물었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위치는요? 운영은 각자죠? 엄마 레시피는 우리 둘 다 똑같이 줄 거예요? 나는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 질문들이 나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다만 정우와는 결이 다르다는 걸 다시 느꼈을 뿐이다. 가게를 계약하던 날 나는 서류를 두 벌로 나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금액도 같고 계약 기간도 같았다. 사인을 하는 손이 조금 떨렸다. 그 떨림은 기대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다는 확인 때문이었다. 가게 문을 여는 날 둘 다 왔다. 정우는 묵묵히 청소를 했고 동현이는 주변 상권을 둘러봤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있다고 생각했다. 장사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자 둘 다 바빠졌다. 나는 일부러 간섭하지 않았다. 똑같은 몫을 해줬으니 똑같은 거리에서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가게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다. 두 장의 종이는 정확히 같은 무게였다. 나는 그 종이를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엔 정말 공평하게 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다. 마치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에 면책을 받은 것처럼.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공평한 선택이 항상 같은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의 모든 장면을 완전히 갈라놓게 될 줄은 정말 그땐 몰랐다. 가게를 차려준 뒤 처음 몇 달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다. 둘 다 바빴고 둘 다 힘들다고 했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같은 출발선이었고 같은 자본이었으니 이제부터는 각자의 몫이라고. 정우는 연락이 잦지는 않았다. 대신 불쑥 집에 들렀다. 엄마, 반찬 좀 가져가요. 그 말이 전부였다. 와서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들고 말없이 봉지를 묶었다. 나는 괜히 물었다. 가게는 어때? 정우는 늘 같은 대답이었다. 그냥요. 할만해요. 그게 자랑인지 괜찮다는 뜻인지 나는 끝내 알지 못했다. 동현이는 전화가 왔다. 대개는 용건이 분명했다. 요즘 인건비가 올라서요. 상권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이런 건 미리 알았으면 전략이 달라졌을 텐데요. 그 말들은 불평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상황 설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전화가 끝나고 나면 나는 괜히 메모를 했다. 동현이 가게 이번 달 힘듦. 정우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았다. 힘든 날에도 매출이 안 나오는 날에도 그 얘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어느 날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 허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 정우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다. 괜히 바쁜 사람 붙잡는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정우가 집에 왔다. 엄마, 오늘 얼굴이 안 좋아요. 나는 그제야 말했다.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차 키를 들었다. 접수부터 수납까지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에 남았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불도 안 켠 채. 엄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요. 동현이에게는 나중에 말했다. 엄마 병원 다녀왔어. 그러자 전화가 왔다. 아, 그러셨어요? 저 요즘 정신 없어서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동현이는 정말 바빴다. 며칠 뒤 동현이가 왔다. 손에는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엄마 배 좋아하잖아요.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그 말도 진심이었다. 하지만 정우와의 차이는 그 뒤에 있었다. 정우는 과일을 먹지 않았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음 날 가게로 갔다. 엄마,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그 말이 끝이었다. 동현이는 앉아서 말했다. 엄마도 이제 관리 잘하셔야 해요. 아프면 다 저희 부담이에요. 그 말이 걱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표현이 조금 낯설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차이는 더 분명해졌다. 명절이 다가오면 정우는 미리 왔다. 장 보고 상 차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현이는 전화를 했다. 이번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손님이 많아서요. 늦게 오거나 아예 못 오는 날도 있었다. 나는 그걸 이해하려고 애썼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명절은
더 바쁜 날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이 비어있는 날에도 정우는 가게 문을 닫고 잠깐 들렀다. 엄마 혼자 있지 말고 우리 가게에도 놀러 오고 운동도 다녀요. 그러면서 용돈도 슬쩍 주고 갔다. 정우가 내가 데려오느라 그런가. 혼자 된 나한테 신경 써주는 게 괜스레 더 고마웠다. 나도 모르게 정우에게 더 의지가 갔다. 어쩌겠는가. 시장통 그 어귀에서 나에게 쭈뼛 다가오던 아이. 나처럼 버림받은 아이. 친아빠랑 살아온 동현이랑 태생부터 달랐다. 정우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유산 이야기도 보상 이야기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동현이는 가끔 말했다. 엄마, 나중에 정리할 건 미리 정리해 두세요. 괜히 형제끼리 말 나오면 안 좋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정우 앞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나는 정우에게 한번 물었다. 너는 이제 엄마 죽으면 어떡할래? 나중 생각은 안 해? 정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 왜 그래? 요즘 많이 약해졌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몸 편히 있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원래도 내 아들이라 생각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다. 내가 많이 약해졌나 보다. 뭐 어쩔 수 있나. 정각에 행동하는 아이한테 더 마음이 갔다. 남편 생각해서 동현이한테도 섭섭하지 않게 마음을 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웠다. 나도 나한테 잘해주는 자식한테 잘해줘야지. 그 돈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줄 생각으로 남겨둔 게 아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다. 장사가 잘 됐던 해에 조금씩 떼어 따로 넣어둔 통장. 비상금이라고 하기엔 액수가 컸고 유산이라고 하기엔 말을 꺼낸 적이 없었다. 나는 그 돈을 내가 마지막까지 쥐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늙어도 돈이 있어야지.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두 아들 중 누구에게 기대겠는가.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정우에게도 동현이에게도.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았다. 몸이 다시 한번 크게 아팠던 날이었다. 이번엔 허리가 아니라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깊게 안 들어왔다. 나는 정우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미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정우에게 전화했다. 정우야, 엄마가 오늘은 좀 많이 안 좋다. 정우는 묻지 않았다. 어디에요? 지금 갈게요. 그게 전부였다. 그날 밤 병실에는 정우와 나 둘뿐이었다. 간호사가 왔다 가고 불이 꺼지고 다시 켜져도 정우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가 오늘은 보호자분이 옆에 계셔야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정우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세심하게 나를 챙겼다. 잠시 뒤 내가 말했다. 너 가게는 괜찮니? 정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하루 문 닫았어요. 내고 손해 아니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루쯤은 괜찮아요. 그날 정우는 돈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가게 얘기도 앞날 얘기도. 그러다 새벽쯤 내가 괜히 입을 열었다. 엄마, 너희한테
다 공평하게 했지? 정우는 잠깐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 마음이지요. 전 괜찮아요.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뒤, 그리고 엄마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쉬어요. 우리한테 다 넘겨줬잖아. 엄마는 이제 내가 챙겨줄 테니깐 맘 편히 가져요. 그 말이 괜한 내 고민을 완전히 멈추게 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나는 그 통장을 꺼냈다. 봉투에 넣고 다시 꺼내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처음으로 명확해졌다. 며칠 뒤 정우를 불렀다. 집이 아니라 가게 근처 조용한 카페였다. 나는 통장의 반을 인출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엄마가 아무에게도 말 안 했던 거다. 정우는 봉투를 보지 않았다. 내 얼굴만 봤다. 왜 나한테 주려고 해? 그냥 너 주고 싶어서. 정우는 봉투를 밀어놓았다. 엄마, 엄마 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아직 돈 있으니깐. 그래서 주는 거다. 그 말이 설명도 변명도 아니라는 걸 정우도 알고 있는 눈치였다. 그날 정우는 끝까지 봉투를 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이 좀 후련했다. 남편을 생각해서 공평하게 대했지만 정우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걸 어쩌겠는가.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나는 이번만큼은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살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그날 밤 병실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다. 동현이에게서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엄마, 그때 말했던 정리 어디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그 말이 안부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챘다. 아직이다. 그러자 잠깐의 침묵 뒤 동현이는 말을 이었다. 미리 좀 해두셔야죠. 괜히 나중에 말 나오면 서로 불편해져요. 그 말투는 차분했고 논리적이었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걱정보다는 내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먼저 들어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대꾸하지 않았다. 며칠 뒤 동현이는 집에 왔다. 이번에도 손에는 선물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런 건 챙겨 드셔야 해요.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그 말 역시 거짓은 아니었다. 동현이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집 정리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이제 혼자 계시니까 줄일 건 줄이셔야죠. 내고 기가 막혔다. 몸이 예전보다 쇠약해졌지만 살던 집을 정리하고 모르는 동네로 가기는 싫었다. 내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동현이는 보고 있자니 역시 내가 키운 정우랑은 다르구나 싶었다. 나는 괜히 물었다. 요즘 가게는 어때? 동현이는 한숨을 쉬었다. 말도 마세요. 솔직히 엄마가 좀 더 도와주셔야죠. 뭘? 그는 잠깐 웃었다.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장사만 평생 해온 내가 그 속을 모를 리 없다. 남편이 있었다면 모든 것이 수월했을 것이다. 남편은 공정한 사람이었고 아들이라도 봐주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뒤 동현이는 다시 전화를 했다. 엄마, 정우 형이랑도 얘기해봤어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알겠어요. 그럼 저도 제 몫은 지켜야죠. 그 말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받은 것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함께 있었던 시간에 대해 묻지 않았다. 오로지 앞으로 받을 것만 이야기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아이는 배은망덕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르게 자라온 아이였다는 걸.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머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아이. 며칠 뒤 정우가 왔다. 이번엔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채우고 집안을 한번 둘러봤다. 엄마, 요즘 좀 괜찮아요? 저번에 엄마가 준 돈은 그냥 내가 보관하고 있을 거니깐. 엄마 아프거나 하면 무조건 나한테 연락해요. 엄마가 나 다 키워줬잖아. 이젠 내 차례니깐. 괜히 내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가게에도 좀 나와서 내 닭발 맛있는지 좀 맛도 보고.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그걸로 충분했다. 내가 해준 가게에 들렸다. 정우도 동현이도 나름 잘하고 있었다. 손님도 제법 많았고 배달도 잘 되고 있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동현이는 그 전화 이후로 마음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통집에 오질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아마 그 전화로 내 속을 알아챈 것 같다. 동현이는 받은 건 기억 못해도 못 받은 건 끝까지 따지는 아이인 것이다. 어쩌겠는가. 아이를 못 낳는 몸으로 힘들었지만 장사를 하게 해주시고 그 와중에 두 아들이나 주셔서 나름 잘 살았고 이제는 늙은 내 곁에 한 아들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어주니 감사하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